자, 기본 이론 과정 1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름 교재 101페이지예요. 자, 101페이지 네 번째 챕터 부동산 공급의 유형이다. 소개도 있죠? 자,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해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학습에서 또 한 번 설명드리고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분류한 것도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 토지의 공급을 자, 먼저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경제 공급은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절대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음 경제 공급이라는 것은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토지는 자,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즉,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렇달자도 토지의 이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참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전환, 이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이용도를 향상시켜 볼 수 있다.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요.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자, 경제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라는 OX, X 잘못되어 있죠.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뭡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니면 또 이런 표현이 되겠죠.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의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의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과 토지의 경제 공급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급선은 가격과 공량 사이 관계지요. 그래서 Y축은 우리가 가격을 설정합니다. P, X축은 양을 설정한다. Q, 그래서 P를 Q 좌표 평면상에서 가격이 P0입니다. P0일 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Q0다. 그럼 P0와 Q0 연결시켜서 또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절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량은 Q0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P1과 Q0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직의 모습, 이 자체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바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어떤 모습이에요? 수직의 모습이다. 이때 수직의 모습이라는 얘기는 우리 또 이런 설명할 수 있겠죠. 참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절대량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전혀 변화 없다는 얘기에서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여러분들이 옷가에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사시는 옷을 이렇게 잡아당겨 본다는 이야기예요. 옷이 많이 늘어나면 예, 반응이 크다 해서 탄력적. 옷이 적게 늘어나면 반응이 적다 해서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많이 증가하면 반응이 크다. 탄력적. 적게 증가하면 반응이 있다. 비탄력적.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예,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혀 변화 없으니까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수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예,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 공급의 탄력성 편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이처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다.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이처럼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이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이에요? 수직의 모습이다.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이때 가격이 P0였을 때 공급량은 Q0다. 그럼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어요. 이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 법칙에서 공급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공급량이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P1과 Q1 연결시키면 이 점이 되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공급선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공급선이 결국 뭡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토지의 경제 공급선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의 경제 공급선이 우상향하는 얘기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경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던 겁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우하향하는 공급선을 지니게 된다. OX, X 잘못됐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우하향 잘못된 표현이다.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공급을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으로 나눠서 살펴드렸다 보시고 교재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101페이지 편곡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라토지의 자연적성인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물리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참,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게 경제적 공급이다.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봅시다. 토지의 인문적성인 용도의 다양성을 인하여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려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결국 용도의 다양성 특성으로 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지요. 첫 번째 그림은
토지의 물리적 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 토지의 물리적 공성이다. 자, 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박스의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자, 토지의 경제적 공성이다. 경제적 공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하는 곡선 형태죠. 이걸 해상 직선으로 그어버렸다 생각하시고, 토지의 경제적 공성은 어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편관호 2번 내용이에요. 편관호 2번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부동산 공급을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신규 공급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기존 공급이다. 이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신규 공급은 우리 아파트를 대소한다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신규 공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발업자나 건설업자 같은 생산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공급은 흔히 우리가 재고 공급이다 이래 표현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냐, 이걸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게 어때? 기존 공급, 재공급이다. 따라서 이는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는 자, 신규 공급뿐만이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해 봅시다. 편관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건설업자나 개발업자 같은 생산자가 시장에 부동산을 새로이 공급하는 게 뭡니까? 신규 공급이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시장에 공급한 것을 말한다. 이게 뭡니까? 기존 공급 또는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는 평균 3번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도 우리 한번 살펴드렸죠. 여기 보세요. 단기 공급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장기 공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단기, 장기다. 자, 이 구분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뭐 6개월, 1년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 학문에서 단기, 장기 구분은 뭐랍니까? 바로 신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단기 이렇게 변하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에서 단기는 뭡니까? 기존 공급,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을 그려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공급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다. 그래서 Y축은 가격이 되겠지요. P. 자, 그리고 X축은 양이 되겠지요. Q. 자, P0, Q. 좌표 평면선에서 자, 먼저 우리가 합시다. 가격이 P0였어요. P0였을 때 공급량은 Q0다. 그럼 P0와 Q0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P0에서 P1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야. 이처럼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법칙에서 당연히 어때?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공급량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그럼 가격이 P0에서 P1 상승해서 공급량 Q0에서 증가하겠죠. 증가한데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예요. 자,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P1과 Q1 이걸 연결시켜서 어때?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더라.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니까 자, 이와 같은 공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공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1번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이제 가격이 P0였을 때 공급량은 Q0다. 그럼 P0와 Q0 여기서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지요.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어요. 그럼 공급량 증가하는데 이제 Q0에서 이처럼 Q2로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Q2로 증가하다. 그럼 P1과 Q2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이것은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2번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요. 그럼 자, 1번 공급 곡선과 2번 공급선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비교인데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 증가한데 공급량이 이만큼 증가했느냐. 다음 어떤지 이만큼 증가하느냐. 이 차이지요. 이 차이다라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단기에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죠. 기존 공급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합니까?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합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어때?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럼 결국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게 어때? 2번이 되겠죠. 그럼 2번 공급선이 결국 뭡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장기 2번 공급선이 장기 자, 공급선이 되겠고 가격이 자,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는 1번 공급선이 뭡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이때 그럼 우리가 이제 단기 공급선과 장기 공급선을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비교인데 자, 먼저 장기 공급선입니다.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자,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어떻습니까? 완만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어때?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점 공급량이 많이 변했어요. 그럼 어때? 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공급량이 때 많이 증가했다,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많이 변했으면 그만큼 어때?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다 할 수 있겠죠. 반응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반응이 크다. 마치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많이 난다. 반응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단기 공선입니다. 단기 공선은 이제 장기 공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사도 어때?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급하다. 뭐 때문입니까? 양이 적게 변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량이 적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참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적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량이 적게 증가한다. 자, 이는 어때? 반응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반응이 적다. 그래서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늘어나도 적게 늘어난다. 이들 우리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탄력적이다. 사실 양이 어떻게처럼 적게 변할수록 그만큼 반응이 적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공선과 장기 공선을 비교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비교합시다. 자, 장기 공선은 단기 공선에 비해서 이제 기울기 경사가 완만하지요. 그리고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만큼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반응이 크기 때문이죠. 다음, 단기 공선은 장기 공선에 비해서 기울기 경사가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급하다. 뭐 때문입니까?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응이 적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는 단기에 비해서 어때? 자,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단기는 장기에 비해서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도 저희들이 수용구의 탄력성 배서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공선, 장기 공선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양이 많이 변한 게 장기죠. 그래서 장기일수록 기울기에서도 완만해지고 상대로 양이 적게 변한 게 단기죠. 단기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기울기에서는 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 상단에 평균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단기 공급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장시킬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단기란다. 그래서 쉽게 단기는 신규공급이 불가능한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신규공급이 불가능하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생산 요소의 사용 제한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단기 공급선의 기울기는 어때? 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장기 공급입니다. 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장기란다. 결국 장기는 어때? 신공급이 가능한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 장기 구분을 어떤 다 했어요? 신규 공급을 한다 했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짧은 기간을 단기, 신규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장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집 봅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지요. 가능하죠. 생산 사용 제한도 완화되므로 장기 공급선의 기울기는 이처럼 장기 공급선의 기울기는 단기 공급선의 기울기보다 어때? 완만하다.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아래 그림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이 두 개 그림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자, 좌측 그림은 자, 우측 그림보다도 기울기 경사가 급하죠. 따라서 단기 공급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측 그림은 좌측 그림에 비해서 기울기 경사가 완만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뭡니까? 장기 공급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재 살펴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설명드렸죠. 다음은 이제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에 대해서, 다음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에서 설명드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이제 예제가 들어있지요. 예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상단의 첫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자, 28회 시험 때 출제됐네요. 뭐 지지난 시험이 되겠죠? 지난 시험이 29회였어요. 여러분이 보신 시험이 뭡니까? 30회예요. 그래서 지난 시험이 29회고 그 지난 시험이 28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지문을 읽으시면서 먼저 어때? 주택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택 나왔으니까 당해전 뭡니까? 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주택 시장에서 공급의 변화 요인,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찾아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주택 시장에서 공급의 변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란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주택의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공급량의 변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요. 그럼 자,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라는 이야기예요. 당해저는 뭡니까? 주택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택시장에서 자, 이처럼 자, 당해재와의 가격인 어때? 주택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인 뭡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요. 네, 자, 나머지는 공급 함수에서 자, 당해저 가격인 주택 가격 2위 요인이 변하면 결국 뭡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먼저 뭘 찾습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 이걸 빨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 이제 좌측은 공급의 변화 요인, 우측은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나와 있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먼저 보자니, 왜? 공급량 변화 요인 공급 함수에서 딱 하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럼 주택시장이면 주택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보기 1번. 주택 가격의 상승. 자, 주택 가격이 변했지요. 이는 어때? 주택 가격이 변했으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보기 2번 보세요. 자,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다. 자, 기술 수준이 변했네요. 보기 3번.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주택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이 했으니까 결국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지요. 다음 담보대출 이자율 상승. 자, 이자율 금리가 변했네요. 다음은 토지 이용 규제하다 규제가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기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인 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지요. 그럼 보기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때? 공급량의 변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두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아주 쉽게 찾았네요. 딱 하나 남았는 거죠. 뭡니까? 1번.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아주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잘 구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라든지 공급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수요함수, 공급함수 딱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에 비하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요. 공급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에 비하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당해자는 뭐다? 이것만 빨리 찾으면 된다라는 것에서 저희들이 공급의 변화인, 공급량의 변화인 이런 구분 문제라면 반드시 뭘 찾자? 당해자가 이것만 빨리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본 문제는 당해자 주택이죠. 이것만 빨리 찾으면 어려움 없이 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여튼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예제가 들어있지요. 자, 이분은 저희들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한번 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절 부동산 공급이다. 이분도 다 맞춰드렸어요. 다음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예요. 이제 3절 보시면 3절 보시면 하나 빠뜨렸네요. 빠뜨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하마터면 큰일을 밟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빠뜨리면 그날 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자,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는 4번 챕터. 4번 챕터. 부동산 공급의 위험이 특징이다. 나와 있죠. 여기에 별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빠뜨린 것 같아요. 자, 별표 해놓읍시다. 별표 4개입니다. 별표 4개다. 꼭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자, 1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소개가 되는데 이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던 겁니다. 이때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에서 당해자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지요.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지요. 이때 공급 법칙은 다른 요인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어요. 이것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급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요 곡선은 결국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공급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수요선, 공급선 모두가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과의 관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수요선, 공급선 한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한 좌표 평면상에 우리가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Y축은 가격이 되겠지요. 자, X축은 양이 되겠다. 그래서 PQ 좌표 평면상에서 수요선, 공급선을 동시에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이때 수요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좀 수요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학습의 편율에서 직선으로 그어버리겠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수요선이니까 D. 다음 공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지요.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가 되겠죠. 이도 편의상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공선이니까 S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전에 토지의 물리적 공선은 수직의 모습이었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력. 이건 다 예외예요. 이건 다 예외고 저희들이 지금 수익선은 우하향한다. 공선은
공수는 우상향한다. 이것은 가정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하향은 수요선, 우상향은 공수를 나타내 봤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가격이 이제 P1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P1이란 가격하에서 이처럼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량 크기를 측정을 해보자. 그럼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어때? 수요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양이 되겠다. 그래서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크기. 다음은 이제 P1이란 가격에서 공량 크기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P1이란 가격에서 공량 크기는 어때? 공성과 만나는 점에서 양이 되겠죠.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고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다. 그럼 결국 P1이란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 중 어디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보세요.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지요. 공급량은 어때? 공급과 만난 점의 양이니까 이 크기란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P1이란 가격에서는 이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상태를 뭘 할 것인가? 이때 어떤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 자, 수요가 어때? 넘쳐난다. 그 이야기죠? 수요가 넘쳐난다.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자, 우리 이 그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어때? 더 많잖아요. 더 많기 때문에 이 크기가 결국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면 사고전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고전삼이 많은 말수록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여기서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P2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P2가 되더라. 그럼 P2는 가격 하에서 이처럼 P2는 가격에서 또 우리의 수요량 공량 크기를 찾아보자. 그럼 P2는 가격에서 수요량은 어때? 수요성과 만나는 점에서의 양이다. 바로 이 크기가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수요성이잖아요. 그럼 수요성과 만나는 점에서 양이니까 바로 이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P2는 가격에서 공급량을 찾아보자. 그럼 공급성과 만나는 점에서 양이 되겠지요. 자, 바로 이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P2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네요. 그럼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P2라는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은 시장의 상태를 뭘 할 것인가? 바로 공급이 넘쳐난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는 우리가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 공급이 넘쳐난다. 초과 공급이다. 그럼 자, 이 그림 통해서 어떤 이제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그럼 초과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말수록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말수록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 과정 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때 아주 또 응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초과 수요다. 수요가 넘친다. 사온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사온 사람이 더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 초과 공급이다. 공급이 넘친다. 이건 뭡니까? 팔고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럼 팔고 사람이 많은 말수록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생각하시고 항상 초과 수요다. 그럼 가격 상승. 초과 공급이다.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 타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 타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이 과정을
시장에서 어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더 이상 이제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과 수요도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이때는 어때? 초과 수요도 초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과 수요도 초공급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있을 때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수요도 초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면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없다. 즉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만족을 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은 시장의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균형이다. 그럼 자 보세요.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게 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균형 조건은 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다. 이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수요량은 QD, 공급량은 Q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Q는 양이죠. D는 수요. 그래서 QD는 수요량. 다음 이제 자 S는 뭡니까? 공급이죠. 그래서 QS는 공급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QD와 QS가 같았을 때 이때가 뭡니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호로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다. 그래서 QD와 QS가 같았을 때,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 이때가 뭡니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그림을 통해서 균형이 어디서 이루어지가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만난 점이다. 지금 수요성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는요. 이 점에서는 수요량도 이 크기가 되겠지요. 이 크기가 되고 공급량도 이 크기가 된다. 따라서 수요성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는 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균형이다. 또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균형 또는 균형점이다.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요성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균형 하에서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균형에서 가격은 어때? 이제 여기가 되겠지요. 결국은 이 크기가 되겠네요. 균형에서의 가격이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다. 이러면서 균형 가격이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우리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기호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자, 가격은 어때? P 균형이 따라서 스타 이걸 붙여서 균형 가격은 어때?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균형에서 거래량은 이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바로 이 점이 되겠어요. 바로 이 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다. 그래서 이 크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균형 거래량이다. 뭐 다른 말로 균형 수급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급 뭡니까?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에요. 균형 수급량이다. 또 다른 말로 줄여서 균형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균형 거래량이다. 이 용어예요. 그리고 간혹 한 번씩 균형 수급량, 균형량 이런 용어 나온다. 그럼 우리는 가장 많이 출제된 용어인 균형 거래량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거래량이다. 이는 기호로 우리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양이라서 Q, 균형이라서 스타 붙여서 균형 거래량 어때? Q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있다. 이게 균형 가격이지요. 다음 균형 하에서의 거래량이 있다. 이게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피스타라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보세요. 피스타라는 균형 가격에서는
자, 이 크기가 수요량이면서 이 크기가 어때? 공급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스타라는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어때?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가 뭡니까? 균형이다.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P스타란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현재 자,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우리가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크기는 뭡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고 공급량이 있죠. 다음, 이 크기는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에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이 자체가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그래서 P스타란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 QD와 공급량 어때? QS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균형 거래량 Q스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이 300이었을 때 수요량이 600이라면 잡으세요. 균형 가격이 300이었을 때 수요량이 600이라면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죠. 공급량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이 되겠죠. 그럼 균형 거래량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이 자체가 어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이나 공급량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내면 자, 균형 거래량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균형의 형성 원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여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균형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다. QD와 QS가 같았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림 통해서 살펴보면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성이 교차하는 이 점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균형 또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균형에서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겠죠. 그다음 균형에서 거래량이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 자체가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를 보세요. 104페이지는 자, 1번 챕터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1번 챕터 수요 공급 균형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수요 공급의 균형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수요는 자, 초과 수요다. 이는 어떤 현상입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시장의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초과 수요는 가격 또는 임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요. 다음 초과 공급은 나와있죠. 자, 초과 공급은 어떤 상태예요?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초과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초과 공급은 가격 또는 임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수요랑 공급량이 같아져서 초과 수요도 종합도 없는 상태에 이르되며 자, 이는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여 다른 가격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뭐라 했습니까?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였지요. 자, 아래로 내봅시다. 양골 1번입니다. 양골 1번. 자, 균형 조건입니다. 균형 조건은 뭡니까? QD와 QS가 같았을 때지요.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 이때가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보세요. 이는 수요 곡선과 공급성이 교차하면서 결정이 되며, 수요 곡선과 공급성이 교차는 이 점이 되겠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보세요. 수요성 곡선이 교차한 점을 균형 또는
균형점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 그래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박스에 들어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양고리 2번. 양고리 2번. 자, 균형 가격 및 균형 거래량이다. 소개인데,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자, 균형점에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하며, 균형점에서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 균형량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한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다. 이용을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랫줄, 끝부분 보세요. 균형 가격하에서는 다음의 등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드렸죠. P스타라는 균형 가격하에서는 하나의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이 자체가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박스 보시면 이해 나와 있죠.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같고 이 자체가 균형 거래량 Q스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P스타라는 균형 가격 하에서요. P스타라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이 자체가 균형 거래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등식도 잘 이해 잘했습니다. 자, 이래서 1번 챕터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자, 2번 챕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자, 2번 챕터는 뭡니까? 균형의 이동이다. 이 부분이에요. 균형의 이동이다. 이분데, 자, 우리는 먼저 이런 가정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이처럼 우하향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선은 이처럼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토지의 물리적 공선은 이제 수직의 모습이죠. 다 예외란 이야기예요. 예외다 생각하시고, 자, 우하향하는 수욕선, 우상향하는 공선을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한다. 이때 이제 수욕선, 자, 수욕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선 자체가 이동하면 이 균형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현재 균형은 여기서 달성이 되고 있죠. 항상 균형이 여기만 머물르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균형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균형이 이동해서, 자, 보세요. 자, 균형이 자, 이동해서 결국은, 자, 또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균형점이 이동해서 결국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균형 또는 균형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면 뭡니까? 수요의 변화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선 자체가 되는 게 수요의 변화다. 다음 공선 자체가 이동하면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균형은 이동하게 된다. 이로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자,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나타나는 게 뭡니까? 공급은, 자, 이처럼 공급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 공급 일정하에서 수요의 변화는 것은 결국 이제 두 가지 있죠. 자, 수요의 변화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수요선 이 자체가 이처럼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고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수요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쩌입니까? 우측. 자,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지금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 두 가지가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이유죠. 자, 수요는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요는 일정하다. 자,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공급의 변화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 변화도 두 가지 있겠죠. 그럼 공급 변화는 공선 자체가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공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 두 가지 있죠. 이제 공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 공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공선 자체가 우측이 되니 뭡니까?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공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건 뭡니까?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일정한 가정하에서 공급이 증가한 경우 또 수요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공급이 감소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 다음 시장에서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 이것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번 이게 이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죠. 2번 이게 이제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다. 이게 가장 기본인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합시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결국 수요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선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자, 다음은 이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이 같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 여섯 번째,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 중에 하나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 1번, 2번. 이 사례가 됐죠?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수요가 일자단 가정하에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본이 되는 이 케이스 때 잘 이해해 놓으시면 다음은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경우들이 있겠죠? 이 경우도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여러분께 가장 기본이 되는 1번, 2번 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화이론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니까 1토들에서 이처럼 응용이 되는 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개괄적으로 말씀 좀 드렸어요. 이분은 또 시간이 길어질 내용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